여기 한때 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집을 가지고 있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건 일상이었죠. 자원은 넘쳐났고 교육 수준도 남미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거리에는 폐허가 된 건물들과 텅 빈 슈퍼마켓이 넘쳐나고 돈은 휴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으며 국민 수백만 명이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단순히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 많던 석유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부국이 하루아침에 빈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석유를 갖고도 망한 나라 베네수엘라의 충격적인 몰락 스토리를 다뤄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도대체 어떠한 결정들이 한 나라의 경제를 망치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한때 얼마나 부유했던 나라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20세기 중반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보유국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매장량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기도 했고 석유 수출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향했죠.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며 발전해 나가던 시대에 그 에너지 공급처였다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베네수엘라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국가는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수익으로 대대적인 복지 정책을 펼쳤고 의료, 교육, 주택은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됐죠. 공무원 수는 폭증했고 일자리를 갖지 않아도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수도 카라카스 거리엔 외제차가 넘쳐났고 마트에는 수입 식료품이 가득했습니다. 해외여행은 일상처럼 여겨졌고 남미의 사우디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죠. 베네수엘라 화폐는 달러보다 강세였고 국민들은 자국의 경제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요는 한 가지 자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였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돈이 넘쳤고 떨어지면 나라 전체가 휘청였습니다. 농업, 제조업, IT 등 석유 외의 산업들은 거의 발달하지 못했고 국가는 마치 석유 판매 회사처럼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베네수엘라는 겉으로 보기엔 풍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점점 깊어지는 불균형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유가가 하락하자 경제는 급속도로 흔들렸고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상류층은 여전히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누리고 있었지만 다수의 국민은 일자리를 잃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졌죠. 이 혼란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우고 차베스입니다. 군 출신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던 그는 1992년 쿠데타를 시도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나는 잠시 물러날 뿐이라는 명대사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6년 후인 1998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결국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차베스는 엘리트 기득권을 몰아내고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추진한 볼리바르 혁명은 새로운 헌법 제정, 국영기업 확대, 무상복지 강화, 빈민층 지원 확대 등 강력한 포퓰리즘 정책의 집합체였죠. 특히 석유공사를 완전 국유화해 수익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베네수엘라는 점점 국가 중심 경제로 재편됩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복지도 늘고 국민의 삶은 실제로 나아졌죠.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성과가 유가가 높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석유 수익을 마치 영원한 자금줄처럼 사용했지만 국가 생산 기반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 나라에는 석유 외에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베스 정부는 서서히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는 석유 수익에 기대어 점점 더 경제를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을 불공정한 자본주의의 산물로 규정하고 정부가 직접 물가를 조정하고 유통을 장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가장 먼저 한 건 가격 통제였습니다. 우유, 설탕, 쌀, 고기 등 주요 생필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고정시켰습니다. 처음엔 물가가 안정되는 듯 했지만 곧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자들은 손해를 보며 물건을 만들 이유가 없었고 공급은 급감했습니다. 결국 마트에 진열대는 비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필수품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현상을 기업의 사재기 탓으로 돌렸고 오히려 물류창고를 급습하거나 유통업자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완전히 국유화가 되어버렸고 군대가 유통망에 투입되기도 했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생산과 유통의 근본이 무너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이중환율 제도였습니다. 정부는 공식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지만 실제 달러는 암시장에서 몇 배의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그 결과
외화를 저렴하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권력층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일반 시민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암시장이 경제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결국 시장 기능은 마비되며 물물 교환이 다시 나타났고 경제는 사실상 원시적인 형태로 퇴보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다 했지만 실상은 경제의 숨통을 조여간 셈이었죠. 사실 베네수엘라의 이 모든 통제와 정책은 한 가지 조건 아래에서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 유가가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이었죠. 하지만 2014년 상황이 바뀝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30달러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수입 95%가 석유에서 나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곧바로 국가 재정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줄 돈이 없었고 공공 서비스는 멈췄으며 화폐는 빠르게 가치를 잃기 시작했죠. 인플레이션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번졌고 1년 만에 물가가 수천 퍼센트 상승했습니다. 돈을 버는 속도보다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자 국민들은 현금을 들고도 식료품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죠. 정부는 화폐를 계속 찍어냈지만 그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고 경제 지표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해외 자산을 팔고 금 보유고를 줄이고 심지어 비트코인 채굴까지 동원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죠. 그 결과 베네수엘라 국민 수백만 명이 콜롬비아 등 주변국으로 탈출했고 도시에는 유령처럼 텅 빈 상점과 폐허가 된 공장들만 남았습니다. 석유라는 축복은 결국 가장 큰 저주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자원의 국유화와 통제 중심의 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외화 부족과 인플레이션은 일상처럼 지속되고 있죠. 국민들은 여전히 생필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나라를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례는 단순히 한 나라의 실패가 아닙니다. 풍부한 자원이 항상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고입니다. 그리고 단기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이 얼마나 빠르게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도 말해주죠. 정치가 시장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할 때 경제는 어떻게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정책의 방향, 제도의 설계, 리더의 결정 등이 모두 맞물려 이루어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해요.